여봐. 박복래 여사의 아침은 동트기 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창호지를 바른 문틈으로 옅은 풀냄새가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72회의 세월이 무색하게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밤새 굳었던 무릎을 몇 번 두드리고는 정갈하게 마루를 닦습니다. 오래된 주택이지만 박 여사의 부지런함으로 마루는 반질반질 윤이 났지요. 이 집은 그녀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화단에 심긴 채송화와 봉선화가 수줍게 피어 있었습니다. 목말랐구나. 정성스레 물을 주는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었습니다. 젊은 날 시장에서 수만 포기의 배추를 만지고 다듬던 손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벽에 걸린 액자들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흑백 사진, 그리고 그 옆 그녀의 세상 전부가 담긴 사진이 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딸 미영이의 졸업사진입니다. 우리 딸 참 곱지요. 박 여사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미영이를 중심으로 미영이를 향해서만 흘러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박 여사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린 미영이의 작은 손을 잡고 시장 좌판에 앉았습니다. 엄마, 추워. 그 작은 한마디에 박 여사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겨울에는 발이 시려 동상에 걸리기 일쑤였고 여름에는 땀띠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10년째 같은 외투를 입었지만 딸의 등록금 고지서는 단 하루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엄마 나 합격했어 라며 대학 합격증을 내밀던 날 박 여사는 시장 구석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간의 서름과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그렇게 이 집을 마련했고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 작은 상가도 하나 얻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해. 다 자란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박 여사에게 돈을 버는 것은 습관이자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한다며 데려온 사위, 최서방. 겉은 번지르르하고 말솜씨가 참 좋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미영씨 평생 고생 안 시키고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크게 한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말이 참 듬직했습니다. 가끔 미영이가 엄마, 최서방 사업에 돈이 좀 급해서 그런데 라며 어렵게 말을 꺼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여사는 사위 기죽이면 못 쓴다 라며 두말 없이 쌈짓돈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자식 일이라면 무조건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박 여사의 순진함이자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 여사의 72번째 생일입니다. 어젯밤 유난히 들떠있던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 7시 딱 기다려요. 최서방이랑 갈게요. 뭐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 목소리가 아주 밝네. 엄마 들으면 깜짝 놀랄 일. 이번에 최서방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다고요. 기대 잔뜩 해도 좋아요. 아주 큰 선물. 박 여사는 그 말이 며칠 전부터 마음에 조금 걸렸습니다. 사위 사업이 잘 풀렸다니 더없이 다행이지만 무슨 선물을 그리 크게 준비했을까 싶었습니다. 돈 아깝게. 그냥 너희 잘 사는 모습이면 족한데. 그녀는 그저 고맙고 대견한 마음에 아침부터 시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가장 좋은 한우를 끊어 갈비를 재우고 딸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기 위해 오색나무를 정성껏 볶습니다. 부엌에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짝지근한 간장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고생만 시킨 딸인데 이제 정말 효도받을 날만 남았나 봅니다. 박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거실을 한 번 더 쓸고 닦았습니다. 딸 부부가 들어올 현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지난 70평생이 보상받는 가장 완벽한 행복의 정점이라고 박 여사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배신으로 돌아올지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복래 여사는 버선발로 마루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어이구, 우리 장모님, 오늘 주인공 오셨네. 딸 미영과 사위 최서방의 목소리가 과장되게 밝았습니다. 박 여사는 왔느냐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모처럼의 방문에 집안 공기가 단번에 훈훈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요. 엄마 입으면 딱이겠다 싶어서. 미영이 불쑥 고급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윤기가 흐르는 짙은 색의 모피 코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흠칫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돈 아깝게 이런 걸 다. 에이, 장모님, 올해부턴 저희가 호강시켜드린다고 했잖아요. 한번 걸쳐보세요. 최서방이 너스레를 떨며 코트를 박 여사의 어깨에 직접 걸쳐주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과 부드러운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박 여사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이런 사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 식기 전에 어서 앉거라. 너 좋아하는 잡채 많이 했다. 박 여사가 애써 화제를 돌리며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음식 앞에서도 최서방은 유난히 말이 많았습니다. 장모님, 다 장모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하던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이에요. 최서방은 대박이라는 말을 유난히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 잘됐다. 고생 많았다, 최서방. 박 여사는 그저 흐뭇하게 웃으며 사위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영과 최서방이 기다렸다는 듯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진짜 선물은 따로 있어요. 미영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두툼하고 화려한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냐? 박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영어로 가득 쓰인 서류들과 번쩍이는 크루즈선 사진이 담긴 안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효도 크루즈 여행권이에요. 엄마, 평생 이런 거 한번 못 해봤잖아요. 생애 첫 해외여행,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박 여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는 자신입니다. 그런데 크루즈라니요. 외국이라니요. 돈 아깝게. 이걸 얼마를 주고. 엄마, 이건 그냥 받으세요. 저희가 정말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박 여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운했던 마음, 고생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팔자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얘들아. 박 여사는 결국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서방이 기다렸다는 듯 그 감동의 순간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모님, 우실 때가 아닙니다. 이게 당장 다음 주 출발이라 준비할 서류가 좀 필요합니다. 최서방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들이 나왔습니다. 뭐가 이리 복잡하냐? 박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유, 외국 나가는 게 다 그렇죠. 장모님 머리 아프실 것 없이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장모님은 여기 도장만 몇 군데 찍어주시면 됩니다. 최서방이 내민 서류에는
박 여사가 읽기 어려운 한자와 깨알 같은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 인감증명 발급 신청서. 하지만 박 여사는 그저 여행 서류라는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에 쓰는 건데? 꼭 다 찍어야 하는 것이냐? 박 여사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평생 함부로 내어준 적 없는 인감도장이었습니다. 그때 딸 미영이 옆에서 팔짱을 끼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 최서방이 알아서 한다잖아. 엄마는 그냥 여행 가방 쌀 준비나 해요. 설마 우릴 못 믿어? 우릴 못 믿어? 그 한마디가 박 여사의 가슴을 쳤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어온 세월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도 복잡해서 그렇지. 장모님, 이건 그냥 여행자 보험 들고 혹시 모를 신원 보증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다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최서방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럽고 미더웠습니다. 박 여사는 결국 안방으로 들어가 묵직한 나무 도장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집과 상가를 살 때 썼던 그녀의 인생이 담긴 도장이었습니다. 자, 여기 찍으면 되는 거지? 네, 장모님. 여기랑 여기요. 박 여사는 최서방이 짚어주는 곳에 꾹꾹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에 무겁게 찍혀나갔습니다. 최서방은 박 여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재빨리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렇게 생일 저녁 식사는 끝이 났습니다. 엄마, 짐 잘 챙기고 있어요. 공항에서 봐요. 딸 부부는 현관을 나서며 유난히 살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홀로 남아 정성껏 차린 음식을 치웠습니다. 거실에는 값비싼 모피 코트와 화려한 크루즈 여행권이 남겨졌습니다. 분명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찍어준 도장의 무거운 감촉이 손끝에 선명했습니다. 내가 잘한 거겠지요. 박 여사는 벽에 걸린 딸의 졸업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딸인데, 내 새끼인데, 그럼요. 믿어야지요. 박 여사는 애써 스미는 불안감을 눌러 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평온한 밤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박봉래 여사는 태어나 처음으로 비행기라는 것을 타보았습니다. 구름보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신이 평생 아등바등 살아온 시장 바닥이 까마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엄마. 사랑해. 출국장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손을 흔들던 딸 미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에 챕터 2의 마지막 밤에 느꼈던 서늘한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내 속이 좁았지. 자식을 의심하다니. 박 여사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크루즈는 거대한 궁전 같았습니다. 밤마다 화려한 파티가 열렸고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 위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호사가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딸 부부에게 고마운 마음이 사무쳤습니다. 이 좋은 걸 미영이랑 최서방이랑 같이 왔어야 하는데. 그녀는 배 안의 작은 상점에서 딸에게 줄 고운 스카프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현금의 전부였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그녀는 공항에 마중 나와 있을 딸 부부를 생각하며 서둘러 택시에 올랐습니다. 낯선 여행 가방을 끄는 손길이 조금은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할머니. 오후 늦게 도착한 집. 대문 앞 화단에 심어둔 채송화가 며칠 새 시들어 있었습니다. 저런 물을 못 줬구나.
박 여사는 익숙하게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삐빅.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어라? 박 여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잘못 눌렀나? 그녀는 다시 한번 천천히 숫자를 눌렀습니다. 삑 삐빅. 또다시 매정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최서방, 엄마 왔다. 그녀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오늘 온다고 했는데 늦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낯선 중년 남자가 잠옷바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자기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여기 300이요. 아니, 박복래. 내 집인데.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잔금 치르고 정당하게 이사 온 집입니다. 계약서 못 보셨어요? 남자가 안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 칸에 찍힌 이름은 분명 박복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녀의 인감도장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손에서 힘이 풀리며 여행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저기요. 할머니. 남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대신 차가운 기계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아니다. 박 여사는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의 번호도 최서방의 번호도 모두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딸인데, 내 새끼인데.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을 가로지르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은행 창구는 한산했습니다. 통장 좀 확인 좀 해주시오. 박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은행원이 무심하게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은행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 여사는 침을 삼켰습니다. 돈이 얼마나 남았나 해서. 은행원은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통장 잔액이 0원이신데요. 뭐라고요? 지난주 수요일자로 따님 김미영님 명의로 전액 이체 완료되셨습니다. 인감도장이랑 위임 서류 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데요. 인감도장, 위임 서류, 최서방이 내밀던 서류 뭉치, 여행 서류라던 그 목소리, 눈물까지 글썽이던 미영의 얼굴,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박 여사의 입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쥔 채 은행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밖은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집, 평생을 바쳐 모은 돈, 그리고 평생을 바쳐 사랑한 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은행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도시의 네온 사인이 비쳤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의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하나.
지옥 같은 배신감만이 남았습니다. 차가운 바닥, 낯선 천장. 박복래 여사가 눈을 뜬 곳은 병원 응급실이 아니었습니다. 시끄러운 콧소리와 땀 냄새가 뒤엉킨 찜질방의 공용 수면실이었습니다. 은행 앞에서 쓰러진 그녀를 누군가 이곳에 데려다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녀 스스로가 마지막 남은 몇천 원을 쥐고 기어들어온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밥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내 딸. 그 이름만 중얼거렸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혹시 내 딸도 최서방에게 속은 것은 아닐까, 혹시 빚쟁이들에게 잡혀간 것은 아닐까 하는 미련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수중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찜질방 한쪽 구석,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저기, 변호사 양반, 사람 좀 찾아주시오. 하품을 하던 젊은 변호사 오승연이 그녀를 건성으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여긴 흥신소가 아닌데요. 내 딸이 연락이 안 돼요. 오승연은 단순한 가출 상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가 덜덜 떨며 내미는 서류들, 여행 전 혹시 몰라 찍어두었던 위임장 사진과 영원히 찍힌 통장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할머니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기? 아니요. 내 딸은 그럴 애가 아니요. 그 최서방 놈이.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따님이 공범입니다. 오승연의 차가운 말이 박 여사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승연은 분노에 찬 얼굴로 어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봉사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오승연이 박 여사를 차에 태웠습니다. 찾았습니다. 신용카드 내역 조회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최고급 오피스텔입니다. 차가 멈춘 곳은 눈이 부시게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평생 살아온 집 수십 채를 합친 것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박 여사는 자신이 입은 찜질방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에 스스로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자기야. 저녁엔 스파 예약해놨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딸 미영. 그리고 여유롭게 웃고 있는 최서방. 두 사람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미영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미영과 최서방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길 어떻게?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돈, 내 집, 당장 내놔. 이년아. 박 여사는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이 가로막았습니다. 장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박 여사가 미영의 팔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미영은 붙잡힌 팔을 뿌리쳤습니다. 혐오스러운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쪽팔리게 왜 이래? 뭐라고?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잖아. 치매 초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엄마 재산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야. 요양원 좋은 데로 알아보고 있었어. 그 순간 박 여사의 머릿속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치매, 요양원, 자신을 속인 것도 모자라 정신병자 취급까지 했습니다. 박 여사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최서방에게 붙들린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치매다. 내가 치매라. 내 딸년도 못 알아봤구나. 박 여사는 붙들린 팔을 비틀어 최서방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놈. 이 할망구가 미쳤나? 최서방이 박 여사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박 여사는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나동그러졌습니다. 쇼핑백이 떨어지고 립스틱과 화장품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엄마, 미영이 놀라 주춤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품백이 더러워질까봐 더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딸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닦아온 보석. 그 보석은 가장 추악한 돌멩이였습니다. 경비원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인데 치매가 오셔서 사람을 못 알아보십니다. 어서 모시고 나가주세요. 최서방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박 여사는 항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짐짝처럼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갔습니다. 미영아. 김미영. 박 여사는 마지막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영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자동문이 닫히고 박 여사는 건물 밖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랑, 미련, 용서, 그 모든 것이 방금 전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두고 봐. 박 여사의 텅 빈 눈동자에 붉은 도끼가 서렸습니다. 내 것을 전부 되찾을 것이다. 내년의 지옥에 내가 직접 불을 지필 것이다. 그녀는 오승연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박복래 여사는 계절이 2번 바뀌고 나서야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온도가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새로 얻은 작은 임대 아파트는 남양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마당 넓던 그 집과는 비할 수 없이 좁았지요. 하지만 박 여사는 이 작은 방 안으로 쏟아지는 아침의 햇빛이 싫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최서방의 탐욕을 자극하고 사채업자의 의심을 이용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던 그 지옥 같던 날들. 그녀는 오승연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가장 약하고 병든 노인의 모습으로 그들 주위를 이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연약함은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습니다. 딸 부부와 사채업자, 그들 모두가 박복래의 숨겨진 재산이라는 허상을 좇아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경찰과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친 가짜 투자 사무실, 돈가방을 움켜쥐고 발악하던 최서방,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던 딸 미영의 얼굴. 박 여사는 그 아수라장을 멀리서 아주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속이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느낌, 평생을 채우고 있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제가 되어 날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되찾은 돈의 일부로 이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모두 오승연 변호사의 이름으로 미혼모 보호시설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모은 돈은 결국 그녀의 손을 떠나 자신과 같은 어머니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왜 다 기부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쓰셔야죠.
오 변호사가 안타까운 듯 물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었소. 박 여사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미영이 엄마의 돈이었지. 이제 그 사람은 죽었소.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기둥은 딸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졌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기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평생 기둥만 바라보느라 보지 못했던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 것뿐이라는 것을요. 며칠 전 구치소에서 마지막 면회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미영이는 낯설 만큼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엄마. 딸은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유리를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박 여사는 수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얼굴을 낳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 얼굴을 먹이기 위해 시장 바닥에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저 얼굴이 웃는 것을 보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연민도 그 어떤 것도요. 그것이 박 여사가 딸에게 내린 가장 무서운 형벌이자 스스로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그것이 모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던 날 오 변호사가 선물이라며 가져온 작은 난초였습니다. 어머니, 이젠 이거 키우세요. 이건 절대 배신 안 합니다. 그 무뚝뚝한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난초의 마른 가지 끝에서 작은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거칠어진 손가락으로 그 여린 싹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손입니다. 이제 그 손으로 그녀는 자신을 위한 작은 생명을 돌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아침 박 여사는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창밖은 눈이 부시게 평온했습니다.